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곡이 스탄 게츠가 트롬보니스트 밥 브룩마이어랑 1961년에 한 연주였죠. 나이팅게일 sang in 버클리 스퀘어라는 곡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밤을 회상하는 그러한 내용의 노래였다. 온 공기 중에 마법이 가득 찬 것 같고 마치 그 주위에 천사들이 돌고 있고 놀고 있고 공원에 나이팅게일이란 새가 노래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그날의 그 벅참, 근데 노래하는 시점에는 이미 헤어지고 난 후에 어떤 쓸쓸함 이런 게 교차되는데, 그러한 정서를 이 두 명의 뮤지션들이 스탄 게츠와 밥 브룩마이어가 아주 잘 표현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 마치고 집에 오면서 이제 뭘로 연결을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오는데 지하철에서 한 단어가 계속 꽂히는 거예요. 나이팅게일. 그 나이팅게일 하면은 뭐 제가 알기로 19세기에 이렇게 간호학을 창시한, 근대 간호학을 창시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도 생각나고, 지난 시간에 했던 나이팅게일 sang in 버클리 스퀘어, 이 곡에서의 나이팅게일은 새죠. 찾아보니까 참새목 딱새과에 속하는 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밤 꾀꼬리라고 하는데, 이 새가 이름에 나잇이 있잖아요. 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밤의 낭만, 사랑, 그리움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새라고 하더라고요. 나이팅게일이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다른 새들은 다 밤에 잠을 자는데 이 나이팅게일은 밤에 노래를 해서 그렇게 서양인들한테 이렇게 깊숙이 인상 지워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뭐 문학이나 음악 등 여러 가지 예술 작품에 많이 등장하는 새인데, 보니까는 버클리 스퀘어가 어디냐면, 제가 이제 그 런던의 도심에 있는 한 공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이 버클리 스퀘어에 나이팅게일이 노래하면 그 노래 소리를 듣는 연인은 영원히 이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것도 모르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랬음에도 헤어진 그러한 정서를 노래하는 곡이니 스탄 게츠의 색소폰이나 밥 브룩마이어의 트롬본이 약간 그런 정서가 잘 연주를 했구나를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하여튼 지난 시간에 그 곡으로부터 한 단어 나이팅게일로 해서 그 나이팅게일이란 단어가 제목에 등장하는 곡으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217번째 꼬꼬무는 쉘리맨 and His Men 밴드의 At the Black Hawk Volume 4라는 앨범인데요. 1959년에 연주돼서 60년에 나온 앨범인데, 그 앨범의 세 번째 곡 나이팅게일이라는 곡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예 제목이 나이팅게일이죠.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이 곡은 1942년도에 작곡된, 그러니까 라틴풍의 파퓰러 송이에요. 그러니까 유행가였던 거죠. 1940년대 초에 작곡한 분이 자비에르 쿠갓이라는 분인데, 스페인 출신인데 미국에서 활동한 음악가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1930, 40년대 미국의 라틴 음악 붐을 일으킨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비에르 쿠갓이 연주한 나이팅게일이라는 곡을 유튜브, 참 세상 좋죠.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원곡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 40년대 초 음악답게 오케스트라 편성에 이렇게 되게 부드럽고 감미로운 멜로디를 가졌는데 살짝 라틴풍의 댄스곡이더라고요. 근데 이 곡을 한 20여 년 뒤에 쉘리맨 앤 히스맨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참 선곡 특이하다. 되게 유명하진 않은 곡인데, 그래서 쉘리맨 앤 히스맨이 연주한 나이팅게일을 원곡과 비교해서 들어보니까 1959년, 그러니까 모던 재즈가 무르익을 당시에 이 웨스트 코스트에 있던 한 밴드가 리메이크한 나이팅게일은 그 연주가 참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하면서 듣게 됐는데, 아주 취향 저격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50년대 말 즈음에 이 쉘리맨 앤 히스맨은
굉장히 유니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50년대 웨스트 코스트의 재즈라 하면은 쿨 재즈인데 쿨 재즈나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사뭇 진지하고 정통파적인 어떤 그러한 연주가 있고요. 그러면 이스트 코스트 풍의 그 당시에 한참 유행하던 하드밥 스타일이냐 그런 거 하드밥 같이 뭔가 뜨겁고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이 당시에 이들이 이 밴드가 하는 음악만이 저한테 주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댄디하달까 굉장히 세련된 느낌인데 예 연주가 러닝 타임이 라이브 연주니까 한 12분 7초 정도 되는 러닝 타임을 갖고 있는데 그 러닝 타임을 꽉꽉 채우는 아주 정갈하고 유연한 즉흥 연주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라틴 성향의 원곡인데 이 곡을 라틴풍으로 연주하지 않아요. 라틴 리듬이 가지는 어떠한 그 리듬감을 굉장히 그루브 넘치고 스윙감, 재즈는 스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윙감 넘치는 연주로 풀어내는 이들의 그 뭔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유유히 이렇게 직진하고 하여튼 지적인 연주다. 뭐 그런 즉흥 연주가 담겨 있는 연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 중에도 여러 취향이 있을 텐데 뭔가 정통적인 느낌의 스트레이트 어헤드 재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정통 재즈라는 표현을 그런 그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연주다. 그리고 이 앨범은 라이브인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녹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뮤지션들의 진짜 실력들을 한번 즉흥 연주 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앨범 셸리맨 앤 히스맨의 At the Black Hawk 이 앨범은 이미 우리 채널에서 이 꼬꼬무에서만 2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1959년에 9월 22일부터 24일까지의 샌프란시스코 블랙호크라는 재즈 클럽에서의 연주를 담고 있는데 볼륨 1부터 4까지 4장이 한꺼번에 1960년에 발매가 됐는데 3일 동안 연주했는데 네. 4장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가 좋아하는 앨범이니까 계속 꼬꼬모를 연결해 가면서 이 앨범이 볼륨 1부터 4까지 아주 고르게 3번이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31번째 꼬꼬모에서는 볼륨 2에 있는 스텝 라이틀리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을 소개를 했었고 이 앨범이 또 91년에는 볼륨 5가 또 추가로 발매가 되는데 그 앨범에 있던 This Is Always라는 곡을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 밴드의 연주가 굉장히 좀 뭔가 유니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퀸텟 연주니까 5명의 뮤지션들의 조합이 아주 절묘했다. 그 59년도에 웨스트 코스트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 리더인 셸리맨 드러머죠. 트럼펫을 연주하는 조 고든은 원래 동부 사람이에요. 웨스트 코스트에서 음악을 하고는 있지만 동부의 어떤 그런 감성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몸에 배어있는 그런 뮤지션들이었고 피아니스트가 빅터 펠드만이라 아주 젊은 피아니스트인데 이 친구는 아예 영국 출신이에요. 런던에서 음악을 하다가 미국으로 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되는 미국의 동부도 서부도 아니고 쿨재즈도 하드밥도 아닌 어떤 독특한 자기만의 그 재즈 감성을 가진 뮤지션이었고 거기다가 색소포니스트 리치 카뮤카랑 베이시스트 몬티 버드윅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들은 LA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만 활동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렇게 동부와 서부 영국 느낌이 이렇게 섞여서 이들만의 연주 어떤 독특한 색깔이 나오지 않았나 해서 그럼 이들만의 바이브와 색깔이 잘 담긴 이 앨범 시리즈 볼륨 1부터 4까지는 볼륨 1부터 4까지 CD로 통합돼서 나온 CD도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서 들으셔도 좋을 그러한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꼬꼬무로 연결을 생각을 하다가 이 멤버 중에 한 명, 제가 굉장히 젊은 피아니스트라고 말했던 빅터 펠드만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1959년 이 앨범을 연주하고 있을 때 빅터 펠드만은 25살이었어요. 미국으로 진출한 지 3년밖에 안 되는 젊은 피아니스트였는데 굉장히 여러 뮤지션들의 앨범에 객원으로 참여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던 그 즈음에였는데 오늘 연결한
18, 218번째 꽃고무는 빅터 펠드먼이라는 피아니스트가 그로부터 4년 후에 한 연주입니다. 바로 마일스 데이비스 앨범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Seven Steps to Heaven이라는 앨범이고요. 1963년에 녹음되고 63년에 발매된 콜롬비아 레코드를 통해서 발매된 앨범인데 I Fall in Love Too Easily라는 곡입니다. 빅터 펠드먼으로부터 얘기를 한번 더 시작을 해보면 1934년생이더라고요. 런던 북서쪽 교회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신동이었던 것 같아요. 7, 8살 때는 드럼을 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9살 때는 피아노, 14살부터는 비브라폰. 이 빅터 펠드먼이 이 전 앨범 쉘리맨 앨범에서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지만 이게 미국에 와서 음악을 하면서 비브라폰도 같이 연주를 하는, 그러니까 피아노와 비브라폰 둘 다 연주 실력이 있던 그런 뮤지션이었는데,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성인들과 함께 프로로서 음악을 했고 성인이 되는 50년대 초중반부터는 거의 프로들과 연주를 런던 시내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뮤지션이었는데, 로니 스코트라고 런던에 가시면은 로니 스코츠라는 재즈 클럽이 있어요. 그게 이제 로니 스콧이시라는 색소포니스트, 재즈 연주자가 만든 클럽인데 지금까지 아주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재즈 클럽인데, 로니 스코트가 그 당시에 이 빅터 펠드먼을 보고 너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가자내라.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바로 21살 때 미국으로 날아오게 되고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토 뮤지션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58년에는 본인의 앨범 The Arrival of Victor Feldman, 그러니까 빅터 펠드맨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도착했다 이런 제목의 자신의 솔로 리더 앨범도 내고 59년도에는 쉘리맨 밴드에서 사이드맨으로 연주를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로부터 3, 4년 후인 1963년에 빅터 펠드먼이 한 거물로부터 호출을 받게 되죠. 그게 마일스 데이비스인데, 마일스 데이비스는 1940년대 중반에 10대 후반부터 찰리 파커와 함께 음악을 시작해서 50년대 중반에 와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건 아주 우뚝 선 뮤지션, 그러니까 메이저가 되는데요. 그때 조직한 자신의 밴드가 첫 번째 그레이트 퀸텟이라고 하는 존 콜트레인이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존 콜트레인과 함께하는 첫 번째 그레이트 퀸텟을 하고 58년 59년도일 때는 캐논볼 애덜리가 들어와서 섹스텟이 됐었고 그게 마무리되는 1961년 즈음부터 1964년까지는 자신의 컨셉에 맞는 뮤지션들을 테스트 중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과도기였다. 예, 그래서 멤버 교체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에 있는데요. 색소포니스트만 해도 첫 번째 그레이트 퀸텟은 존 콜트레인, 64년부터 시작되는 세컨 그레이트 퀸텟은 웨인 쇼터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테스트한 색소포니스트들이 소니 스tit, 행크 모블리, 프랭크 스트로지어, 그리고 조지 콜맨, 이런 색소포니스트들이 거쳐갔고요. 피아니스트 경우에는 첫 번째 그레이트 퀸텟에서는 레드 갈란드가 피아니스트였고 64년부터 시작되는 세컨 그레이트 퀸텟을 함께하는 허비 행콕까지 빌 에반스도 있었고 윈튼 켈리,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인데 윈튼 켈리가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62년 말 정도에 윈튼 켈리가 자신의 트리오를 결성하면서 나가요. 근데 그 트리오 멤버가 폴 챔버스와 지미 컵,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있던 베이스와 드러머와, 그러니까 리듬 섹션이 한꺼번에 나가버리니까 63년 초가 되면은 마일스 데이비스는 이제 완전히 다시 구해야 되는 밴드 멤버를, 그러한 시기였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피아니스트가 빅터 펠드만이었다. 영국에서 오는데 LA 쪽에서 피아노 연주한다는데 굉장히 잘한다더군 하고 들었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일스 데이비스 정도 되는 뮤지션이 부르면은 바로 네 하고 달려가서 가입을 할 것 같은데 빅터 펠드만은 합류하지 않거든요. 그냥 녹음 정도만 한번 하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떤 평론가 말을 보니까는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 가입을 한다는 건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투어를 다니고 묶이는 그런 건데, 이 빅터 펠드먼은 LA에서 스튜디오 뮤지션,
혹은 사이드맨 연주 그리고 본인의 리더 앨범을 내면서 자신의 음악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나 봐요. 정확한 건 빅터 펠드만 선생 그 분만 알고 있겠지만 마일스 데이비스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기백까지 있던 그런 젊은이였던 것 같은데 그 재즈계에서는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밴드에 다녀간 뭐 존 콜트레인이니 빌 에반스니 60년대, 그러니까. 63년이면은 그들이 이제 재즈계 다 그러니까 그 캐논볼 애들린이 뭐 그런 밴드의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나 안 할래요 그렇지. 한다는 거는 그 멤버가 됐다는 거는 뭐 그냥 바로 격상되는 거니까. 예. 마일스 데이비스가 해보고 아니었던 건 아닌 것 같은 뒤쪽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빅터 펠드만이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레전드와 함께한 앨범이 오늘 소개하는 앨범 Seven Steps to Heaven이라는 앨범인데요. 1963년 4월의 하루, 5월의 하루 이렇게 이틀 동안 녹음이 된 앨범인데 그래서 4월의 녹음과 5월의 녹음이 이 멤버 구성이 달라요. 빅터 펠드먼은 4월 16일에 녹음한 그 세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때 멤버를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트럼펫엔 마일스 데이비스가 연주를 하고 있고 테너 색소폰엔 조지 콜먼, 피아노에 빅터 펠드먼, 베이스엔 론 카터, 세컨 그레이트 퀸텟에까지 쭉 연결을 하는 지금까지 살아계신 아주 레전드 론 카터의 젊은 론 카터가 베이스를 맡고 있고요. 드럼엔 프랭크 버틀러란 드러머가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고른 곡 I Fall in Love Too Easily는 빅터 펠드먼이 이 앨범에서 연주하는 거는 세 곡의 연주인데 그 곡 중에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발라드인 I Fall in Love Easily를 골랐는데 1944년에 줄 스타인이 작곡한 그야말로 아름다운 발라드죠. 마일스 데이비스의 1960년대 초 정도 되는 거의 완성된 톤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연주에서의 빅터 펠드먼이란 피아니스트의 연주에 대한 리뷰가 있더라고요. 올뮤직닷컴을 이 앨범 리뷰를 쓴 로비 스텝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I Fall in Love Too Easily에서 피아니스트 빅터 펠드먼은 품이 있고 우아한 터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마드 자마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보이싱을 들려줍니다. 이 평론가에게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유독 좋아하던 피아니스트가 있었죠. 아마드 자마의 향취가 난다.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가 저 피아니스트를 왜 골랐을까 하는 느낌이 담겨 있는 건데 제가 들을 때는 그 마일스 데이비스가 어떤 연유로 해서 아마드 자마를 좋아하고 그런 어떤 이론적인 이유나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듣기에 이 빅터 펠드먼이 요 곡의 연주에서 들려주고 있는 거는 도입부랑 중간에 있는 솔로를 갖고 얘기를 해보면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그 여타의 미국 피아니스트들과는 다르게 어떤 여유가 있달까 굉장히 완급 조절 같은 게 굉장히 좋고요. 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로 따지자면 이 피아니스트의 말투, 피아노 연주의 어떤 그게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런 면을 좋아했구나를 생각하면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를 거쳐간 여러 피아니스트들 중에 어떤 피아니스트와도 겹치지 않는 그러한 개성이 있었구나.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 빅터 펠드먼을 초대한 이유 혹은 초대한 후의 그 느낌은 단순히 피아니스트로서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빅터 펠드먼이라는 젊은 뮤지션은 굉장히 작곡 실력도 뛰어났던 것 같은데 이 앨범 제목이 Seven Steps to Heaven 이잖아요. 이 동명의 곡도 빅터 펠드만이 작곡을 했고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가 향후에 자주 연주를 하게 되는 곡이 있는데 조슈아라는 곡이 있는데 이 그 곡도 이 빅터 펠드먼이 작곡을 한 걸로 딱 보아서 마일스 데이비스가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피아니스트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조사하면서 되게 웃긴 게 마일스 데이비스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아니지. 이 앨범 Seven Steps to Heaven에 빅터 펠드먼이 두 곡이나 자기의 작곡을 넣고 세 곡의 연주에 참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월에 빅터 펠드먼이 참여한 세션에서 여러 곡을 녹음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빅터 펠드먼이 작곡한 곡을 자신이 피아노 친 걸 연주를 해놨는데 5월 달에 멤버를 바꿔서
여기서 5월 달에 바뀌는 멤버는 누구냐면 피아니스트가 허비 행콕으로 바뀌고 드러머가 그 당시 10대 드러머였던 천재 드러머 토니 윌리엄스. 이 두 사람은 세컨 그레이트 퀸텟이라고 하는 마일스 데이비스 경력에 굉장히 중요한 밴드를 함께 하게 되는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랬던 것 같아요. 빅터 펠드만이 작곡한 곡을 4월 달에 녹음을 해놨는데 5월 달에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들. 그 당시 허비 행콕이 한 21살 되고 토니 윌리엄스는 10대 후반이었는데 얘네들 갖고 녹음한 게 훨씬 좋아. 그러니까 빅터 펠드만의 연주를 빼버리고 새로 녹음한 거를 넣어버리는. 그 빅터 펠드만은 작곡만 한 거야. 주고 자신의 연주는 실리지 않는. 그 마일스 데이비스가 얼마나 냉철한 사람인지도 느낄 수 있는데 마일스 데이비스의 퀸텟은 그냥 중간에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써서 다른 여타의 재즈 퀸텟과는 차별화시키는 이 명칭부터가 다른데 64년 이후에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두 번째 그레이트 퀸텟과 함께 음악을 펼쳐나가는데 그 중간에 이 밴드를 거쳐간 빅터 펠드만의 연주를 오늘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마일스 데이비스가 결성한 세컨 그레이트 퀸텟은 어떤 음악을 했을지 한 곡을 고를 것을 예고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있습니다. 허비 행콕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온다고. 예. 야, 13년인가 17년 만에 오는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 재즈 페스티벌 5월 24일인가요? 예, 5월 24일 날 공연에 잡혔다고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